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이제 어제 오늘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외환시장에선 불안감이 지속하면서 1,450원 선을 돌파할 거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다뤄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외환시장 심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일주일 넘게 전국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환율 단기 저항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전에는 날라온 환율이 1,400원만 넘어도 외환 당국이 비상이었는데요. 어느새 1,400원대가 익숙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오늘도 환율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432.2원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계엄령이 선포된 밤에는 환율이 1,442원까지 뛰면서 단기 저항선이 1,450원 선까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저항선을 넘어서 이 1,45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그 지난 1998년 외환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외에는 이제 겪어본 적 없는 위기 환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1,450원 정도를 상단으로 봤는데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1,450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의 외환 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환율하면은 우리나라는 이 1998년 IMF 외환 위기가 연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신용 위기 성격이었는데 이 외환 위기와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커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는 외환 위기 상태보다 100배 이상 많은 외환 보유액과 대외 순자산국으로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를 받는 사상 초유의 리더십 부재가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국 불안 장기화로 극단적인 고환율 상태가 이어질 경우에 우리나라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 또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고요. 또 수출 업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고환율이 생산성에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수출에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수입 업체 비용 상승을 유발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 경제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당국이 섣불리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환율이 상승 압력을 더 받아서 외환 당국이 공격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설 경우에 외환 보유액이 대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는 4,153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 2021년 10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에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에 지난달 말까지 300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규모 자체만 보면 세계 9위 수준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날라온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해서 1,500원을 넘나들 경우에 외환 보유고를 이제 헐어가지고 당국이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그 규모가 금세 4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를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사업 거래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 같은 것은 단기 처방이기 때문에 이 환율 방어가 가능할지도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비상계엄 이후 이제 외환 보유액 감소 규모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시장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 자본 유출이 더 빨라지고 내국인 자본 유출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의 시장 개입으로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겠다고 하면은 또 외화 부족이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악순환이 발생하고 투기 세력들도 붙을 수 있으니까 이 당국도 과도한 개입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딜레마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수입 상용차 절반 이상은 중국산, 비아디 진출 앞두고 우려 확대. 이 중국 상용차 수입이 크게 늘었네요. 맞습니다. 지난달 등록된 수입 상용차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올해 들어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달에 국내에서 등록된 수입 상용차, 버스, 트럭, 밴 중에서 중국산은 358대, 54%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이야기고요.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들어서 월간으로는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11월까지 누적으로 중국산 상용차는 총 2,723대가 등록돼서 41%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브랜드별 수입 상용차 등록 대수도 중국 비아디가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수입 상용차 브랜드 톱10에 비아디를 필두로 지리 등 5개 브랜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국산 상용차는 국내에서 매년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요. 2020년 296대에 불과했던 중국산 상용 등록 대수는 작년에는 무려 4,215대까지 늘었습니다. 네. 비중도 2020년에 6.2%에서 2023년 47.5%까지 급등했고요. 네, 이 중국차 하면 낮은 가격이 특징인데 이 상용차를 찾는 것도 그 가성비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합니까? 맞습니다. 이 중국 차의 강점인 낮은 가격과 무난한 성능으로 우리나라 상용차 시장을 지금 휩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특히 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 기능이 중시되는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달리 이 가격 민감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저렴할수록 인기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례로 지리의 1톤 화물 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1,5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중국산 상용차 인기는 전 세계 전기차 1위 브랜드인 비아디의 어떤 국내 승용 시장 진출과 맞물려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업계에서는 이 중국이 전기차 브랜드를 앞세워서 국내 상용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또 승용차 시장 진출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 소식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고만고만한 3위권이라더니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은 2군. 이 국가별 인공지능 성적표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 수준에서 상위 5개국에 들지 못하고 2군으로 분류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는 7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조사 대상이 된 73개국의 AI 도입 현황을 평가하고 해당 국의 AI 기술에 기반한 경제 발전 잠재력을 심층 분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위권에는 그럼 어떤 국가들이 들어갔죠? 보고서에서는 이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5개국을 AI 선도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빠졌죠. 네네. 이들 5개국만이 AI에 대한 높은 수준의 준비 상태를 보였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2군의 AI 안정적 경쟁 국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 AI 순위를 주로 인용을 해왔었는데요. 정부는 최근 정책 발표에서도 이 순위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3위권 그룹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었는데 BCG 보고서와는 다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상위권에 들어간 나라들은 좀 어떤 특별한 게 있었길래 들어갔죠? 네, 이 BCG는 미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혁신을 주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강력한 AI 인재풀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중국은 AI 관련 특허에서 선두를 달린다고 분석했고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AI 컴퓨팅을 위한 필수 하드웨어,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에서 강점이 있고 중국은 AI 기반 자율주행차, 소비 가전을 만드는 데 또 강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 국가는 향후 이제 국제기술 공급망에서 표준을 설정하고 전체 AI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BCG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AI 경쟁 국가, 그러니까 이군 국가의 전략으로 틈새 시장이라든가 전문화된 시장에서 지분을 확대할 걸 제시했고요. BCG는 전 세계 AI 관련 지출 규모는 2028년까지 약 6,3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늦었으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장도 포화 상태고 좀 그렇죠.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해서 투자해라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구글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
이 구글이 새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는데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구글은 슈퍼컴퓨터가 10의 24제곱년, 그러니까 14년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어내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양자 컴퓨터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윌로우라는 것이 장착이 됐는데요. 이 양자 컴퓨팅은 정보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인 이 큐비트라는 것이 늘어날수록 오류가 증가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네. 하지만 구글은 이 윌로우 칩의 큐비트를 서로 연결해서 큐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오류를 줄이고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길을 연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글 측은 기존 컴퓨터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양자 컴퓨터의 해결 사례도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이에 이 양자 컴퓨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꿈만 같던 오류 없는 양자 알고리즘을 실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양자 컴퓨팅 기술은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의료와 에너지, 기후 변화 등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주식 시장에서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크게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주가는 간밤에 5.59% 상승한 185.17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188달러를 넘기도 했는데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양자 컴퓨팅 회사 리게티 컴퓨팅의 경우 45% 급등하기도 했고요. 네. 또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